오늘 저희가 나눌 사연은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돈의 칠순잔치. 어머니는 성대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의 식당에서 가장 좋은 연회장과 가장 자신 있는 궁중 요리까지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20상이 가득 들어찬 성대한 잔치는 그러나 인간성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제는 터져나왔고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땐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산을 해야 할 순간 사위는 태연하게 가족끼리 돈 따지지 맙시다라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이것은 농담일까요? 아니면 대놓고 하는 계산된 속셈일까요? 모두가 즐거워야 할 칠순잔치가 어쩌다 장모가 경찰까지 대동해 찾아오는 대치 상황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일 500만 원이 넘는 계산서 뒤에는 딸의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눈물과 서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은 나 사장님의 시선으로 그날 밤으로 돌아가 이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채영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봉황각이라는 이 한정식 식당은 제 손으로 직접 일궈낸 곳이죠. 친구들과 단골 손님들은 저를 나 사장님이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그들은 제가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봉황처럼 기품있고 격조 있다고들 말하죠. 오늘은 사부인인 최금자 여사의 칠순, 고이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봉황각 2층 연회장 전체가 통째로 예약되었습니다. 꽉 들어찬 20상, 만당한 하객들로 시끌벅적하고 성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위 김진우는 한 달 전부터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 소리는 어찌나 살갑고 달콤하던지요. 자기 어머니가 우리 봉황각의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니 칠순잔치는 꼭 여기서 해야 체면이 선다고 했습니다. 장모인 제가 어찌 그 체면을 안 세워주겠습니까? 내부 할인가를 적용해 준 것은 물론 이 주방장에게 신신당부하여 비장의 솜씨를 발휘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신선로에는 최고급 재료를 쓰고 대게와 자연산 화로에도 가장 큰 놈으로 준비하라고요. 잔치가 시작되기 전 저는 손수 준비한 순금 거북이 한 쌍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묵직한 예물함을 사부인 최금자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을 때 세월의 흔적이 깃든 그 얼굴에는 활짝 핀 국화 같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뭘 이런 걸 다 너무 신경 쓰셨네요. 저는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한가족인데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정말이지 화목하고 사이좋은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회가 시작된 후 이 자리에 명목상 주인 중 한 명인 저는 조용히 CCTV 관제실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잔치의 진짜 모습을 가장 냉정하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20개의 상에서 오가는 술잔들은 마치 한편이 소란스러운 연극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 박서유는 그 연극에서 가장 분주하고 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배역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팽이처럼 테이블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이쪽 테이블 어르신께 차를 따르다가 저쪽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러 달려가곤 했습니다. 사부인 최금자 여사가 눈살을 한 번 찌푸리며 저의 시끄러워 죽겠네라고 한마디 하자 서윤이는 즉시 책임감 있는 종업원처럼 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 달랬습니다. 정작 주인공석에 놓인 자기 몫의 전복죽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딸은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CCTV 화면 속에서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불안한 표정이 가득한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마치 가느다란 바늘에 찔린 듯 촘촘하게 아파왔습니다. 최금자 여사는 마치 조공을 받는 태우처럼 상석에 굳건히 앉아 며느리의 분주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 사위 김진우는 술잔을 들고 온 연회장을 누비며 친척,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큰지,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허풍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의기양양한 모습은 마치 그가 봉황각의 진짜 주인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CCTV를 끄고 사무실을 나와 연회장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먼 친척 아이 하나가 주스를 엎지르자 서윤이는 가장 먼저 달려가 무릎을 꿇고 휴지로 카펫을 닦아내느라 쩔쩔맸습니다. 김진우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친구들과의 담소를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딸을 안쓰럽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서윤이는 친정에 올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진우 씨랑 어머님 다 나한테 잘해주셔. 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순해서 제가 걱정할까봐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은 감추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압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칠순 잔치는 마치 무자비한 칼날처럼 모든 다정한 위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 속에 감춰진 추하고 마음 시린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제 딸은 시댁에서 아무런 위치도 없었습니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월급 줄 필요 없는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연회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지금 제 귀에는 그저 찢어질 듯 날카롭게만 들렸습니다. 제 얼굴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온도는 한 뼘씩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밤고시 반 연회가 마침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객들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포장한 음식들을 들고 삼삼오오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부인 최금자 여사는 무별에 둘러싸인 달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잔치의 주인공만이 가질 수 있는 붉은 기운을 얼굴에 띈 채 연신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정말 체면이 섰네. 음식도 좋고 자리도 훌륭하고 내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더라고. 저는 문 앞에 서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표준과도 같은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얼굴에 걸고서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떠나고 연회장에는 사돈네 식구 몇 명과 묵묵히 뒷정리를 하는 제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 미리 출력해둔 계산서를 들고 공손하게 상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진우 선생님, 오늘 연회 비용 계산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진우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술과 음식에 취해 나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서를 받아들고는 그저 위에 적힌 숫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렇게나 테이블 위로 휙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제 어깨에 친근하게 팔을 둘렀습니다. 짙은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는 유난히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음식도 최고, 서비스도 최고, 우리 김씨 집안 체면이 제대로 섰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당겨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 그는 제 말투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제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며 기름진 얼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한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크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식사비는 그냥 서윤이 앞으로 달아두시죠. 한 가족인데 그렇게 세세하게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릇을 치우던 직원들의 손놀림마저 반박자 느려지며 모두가 놀란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상석에 앉아있던 사부인 최금자 여사도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채영 씨. 이렇게 큰 식당 사장님이고 재산도 많으신데 설마 우리랑 이런 걸로 따지진 않으시겠죠? 서윤이가 우리 집에 시집왔으니 우리 김씨 집안 사람 아닙니까? 걔것이 곧 우리 것 아니겠어요?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말투에 담긴 계산과 탐욕은 마치 독을 바른 바늘처럼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넘어 제 딸 박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딸아이는 김진우의 바로 뒤에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어쩔 줄 모르며 앞에서 옷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딸에게 쏟아졌습니다. 딸은 제 시선을 느꼈지만 그저 황급히 눈꺼풀을 들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재빨리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네가 선택한 남자니? 이게 내 시댁이니? 딸은 제 눈빛을 읽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며 남편을 위해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곁으로 다가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넘어가자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는 딸의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분노가 마치 점화된 가스처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화학하고 치솟았습니다. 딸이 안쓰러웠고 더는 그 무기력함에 화가 났습니다. 이건 5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500만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밥값을 떼어 먹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 손으로 일궈낸 이 왕국에서 제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제 딸의 코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라고,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의 친정 재산까지 전부 우리 거야. 우리는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어. 저는 천천히 제 어깨에 올려진 김진우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게 굳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김진우는 제가 자신을 밀어낼 줄은 예상 못했는지 취기가 서너 단계는 깨는 듯한 당혹감과 불쾌감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부인 최금자 여사의 미소도 입가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박 실장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계산서, 이리 주게. 저는 앞으로 두 걸음 나아가 김진우와 최금자 여사 앞에 섰습니다. 제 등 뒤에 나약한 딸과 그들 사이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진우군. 집에서 사적으로 자네가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응하는 건 우리 집안의 정일세.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 봉황가게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곳의 사장 나채영이야.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데는 장사의 규칙이 있는 법이지 친형제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는 한 달이 건넌 사이 아닌가. 저는 손에 든 계산서를 마치 사업 계약서를 건네듯 김진우의 면전에 다시 내밀었습니다. 제 팔은 꼿꼿이 펴져 있었고 그 자세에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오늘 연회 총 20상, 주류 별도. 총 금액은 1금 1,588만 원 15, 880 영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텅 비고 조용한 연회장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돌멩이처럼 바닥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선명하게 떨어져 밝혔습니다. 김진우의 얼굴은 눈에 보일 정도로 술기운의 붉은색에서 시뻘건 돼지간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들 앞에서 늘 온화하게 장사하던 장모가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대중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이세요? 그는 더듬거리며 호칭을 바꾸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금자 여사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탁 소리를 내며 젓가락을 상에 내리쳤습니다. 나채영 씨, 이게 무슨 짓이야? 그깟 푼돈 가지고 유난이네. 당신, 일부러 당신 딸 우리 집에서 못 살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못 살게 만든다고? 저는 그 세 글자를 듣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최금자 여사의 계산적인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금자 씨, 날 바보로 알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제 딸이 당신들 집에서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살게 만드는 짓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셈이니까요. 내 딸 박서윤은 이 식당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아무런 존중이나 대가 없이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나 나채영이 힘들게 키운 딸, 당신들 김씨 집안에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연회장 전체는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김진우와 최금자 여사는 제 갑작스러운 기세에 눌려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등 뒤에 있던 딸 서윤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시선이 제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 아직은 꼿꼿한 등이 딸에게 무엇이 존엄이고 무엇이 줏대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짧은 충격이 지나간 후 김진우의 얼굴에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술기운에 부풀려진 자존심은 그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싸움에서 졌지만 인정하기 싫은 수탉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돈 안 주면 어쩔 건데요. 나 오늘 돈 못 내. 어디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 저는 그의 이 파렴치한 얼굴을 보고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바닥에서 수십 년을 구르면서 어떤 인간 군상을 못 받겠습니까? 이런 체면은 중시하면서 책임감은 없는 물렁뼈 같은 인간을 상대할 때는 이치로 따지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의 무릎을 직접 박살내야 합니다. 저는 몸을 돌려 더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불렀습니다. 박 실장. 네, 사장님. 박 실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저는 이 두 글자를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경찰에게 우리 봉황각에서 손님이 식사 후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하게. 금액이 커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와서 처리해달라고 말이야. 경찰 신고라는 네 글자는 마치 천둥처럼 김진우와 최금자 여사의 귓가에 터졌습니다. 최금자 여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그저 사돈 간의 사소한 이익 다툼이나 실랑이일 뿐 경찰을 불러 체포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김진우는 더욱 당황하여 술이 확 깨는 듯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체면을 중시한다 해도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연행된다는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두 번 다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목소리도 낮추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님, 화화 푸세요. 말씀으로 잘 해결하시죠. 굳이 경찰서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박 실장에게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 시켜서 2층 출입문 전부 잠그라고 해. 김 선생님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게. 사람 도망가면 이 빵꾸난 장부는 자네 책임으로 돌릴 테니. 네, 사장님. 박 실장이 돌아서서 지시를 이행하려 했습니다. 이쯤 되자 김진우는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달려나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마세요. 제가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오늘 현금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와서요. 신용카드 한도도 부족하고 혹시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의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 목적의 절반은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마침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깊은 고민 끝에 마지못해 양보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서윤이 얼굴을 봐서 내가 퇴로는 열어주지. 그는 즉시 큰 사면이라도 받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위기를 바꾸어 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돈은 딱 사흘만 기다려주겠네. 사흘 안에 588만 원, 1원 하나 빠짐없이 나에게 가져오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그는 허둥지둥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진짜 목적을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오늘 나와 함께 가야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려줄 곳 제 뒤에서 묵묵히 서서 이미 눈물범벅이 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손을 내밀며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랑 집에 가자. 안 돼요. 최금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박서윤은 우리 김씨 집안 며느리예요. 무슨 자격으로 데려가요?
김진우도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돈도 내기 싫고 사람도 내주기 싫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아저씨들이랑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가? 경찰이라는 말에 그들은 순간 다시 기가 죽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제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그토록 고통스러웠을 이 수라장을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서윤이의 손을 잡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으니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닫고 외부의 모든 소란을 차단하자마자 서윤이의 긴장했던 몸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문에 기댄 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억눌러왔던 울음을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홍수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서름,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부축하거나 달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쌓인 독은 분출할 배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서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딸이 스스로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쉬고 떫은 레몬물에 담긴 것처럼 계속해서 조여왔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어쩌다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딸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성실했지만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리 애틋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늘 먼저 양보하는 쪽은 저였습니다.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늘 가와만사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니까 한 걸음 물러나면 평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화합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제 말과 행동을 통해 그대로 서윤이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딸에게 온순해야 한다,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 이해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늘 딸에게 말했습니다. 싸움 잘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평안하고 순탄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요. 저는 딸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어쩌면 제 손으로 딸의 날개를 꺾고 저항할 발톱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딸에게 이치에 맞는 군자를 대하는 법은 가르쳤지만 이치가 통하지 않는 무례배, 심지어 사람의 탈을 쓴 악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간헐적인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가가서 물컵을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물 좀 마셔. 목 다 쉬었겠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은 잘 익은 호두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처량하고 무력한 모습에 제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딸은 물컵을 받아들고 겁먹은 작은 동물처럼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서윤아, 저는 딸을 바라보며 더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다 괜찮다는 말 그만해. 오늘 식당에서 엄마가 다 봤어. 엄마한테 말해봐.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은 거니? 딸은 저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딸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 딸의 간헐적인 흐느낌 속에서 저는 마침내 딸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의 전모를 맞춰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딸의 월급 통장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시어머니 최금자 여사가 젊은 애들은 돈 관리 못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모아줄게라는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거지에게 적선하듯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었을 뿐입니다. 남편 김진우는 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엄마뿐이었습니다. 최금자 여사의 말 한마디는 성지, 싱지보다 더 효력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 집에서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밥하고 청소하고 숨쉬는 도구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노력해봤어, 엄마. 정말 진우 씨랑 대화하려고 해봤어. 딸은 숨이 넘어갈 듯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 내가 입만 열면 그는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어. 자기 엄마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따지려고 하면 그는 내가 만족할 줄 모른다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했어. 난 싸울 줄 몰라. 엄마가 가르쳐준 것들. 그 집에서는 하나도 소용없었어. 딸의 마지막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제 심장을 흔흔히 내리쳤습니다. 저는 점점 야위어가는 딸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와 눈물이 섞인 딸의 절규를 들으며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울다 지쳐 목소리도 잠기고 감정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저는 딸의 어깨를 부축해 바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꺼내 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하나 닦아주었습니다. 서윤아,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예전에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 다 틀렸어. 엄마는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만 가르쳤지, 나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걸 잊었구나. 엄마는 예전에 늘 헤어지게 하기보다는 화해시키려고만 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깨달았어. 인생은 사람답게 살라고 있는 거지, 귀신처럼 살라고 있는 게 아니야. 만약 어떤 결혼이 너의 미소를 앗아가고 너의 존엄을 짓밟는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야. 딸의 손이 제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힘을 더 주어 딸이 저의 결심, 그리고 저의 참회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엄마 돈 있어. 우리 이혼할 능력 충분해. 예전에 엄마가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 이제 엄마가 내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책임이 있어. 이혼할 능력이라는 네 글자를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서윤이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을 깨부쉈습니다. 이혼? 딸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딸이 저에게서 들었던 말은 늘 화목해야 한다,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마도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가장 전통적인 엄마인 제 입에서 이렇게나 쉽고 단호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딸은 바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3년의 결혼 생활이 말 한마디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김진우는 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었고 딸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완전히 마음을 접게 하려면 저라는 외부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딸 스스로 그 사람, 그 집안이 뼛속까지 썩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일어났을 때 눈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젯밤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제가 끓여준 죽을 조금씩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젯밤의 이야기가 딸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윤아, 저는 딸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일 588만 원의 식사비는 우리가 김진우라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의혹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사흘 동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사흘 동안 그의 태도가 어떤지 지켜보자.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아마 마음속으로 아직 이스의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남편이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답게 나서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상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첫째 날 오후 김진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 약간 긴장한 채로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우 씨. 서윤아, 장모님 아직도 화나셨어? 당신이 가서 좋은 말 좀 해드려. 한 가족인데 굳이 이렇게 껄끄럽게 만들 필요 없잖아. 그 일 500만 원 장모님한테는 푼돈 아니야? 서윤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어떻게든 방법 생각해 볼 생각 없어?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말투가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 내 월급이 얼마인지 당신 몰라? 이런 일은 원래 당신이 당신 엄마랑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 딸이 되어서 그 정도 체면도 못 세워줘? 서윤이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그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말투에 명백한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서윤, 너 언제까지 내 엄마 집에 숨어 있을 거야? 오늘 우리 엄마 친척들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 체면이 너희 모녀 때문에 다 구겨졌어. 당장 돌아와서 네 엄마가 만든 이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해. 서윤이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은 심호흡을 하고 그와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진우 씨, 그건 우리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이야. 우리 같은 소리 하네. 김진우가 거칠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관 속에 가져갈 거래? 고작일 500만 원 가지고 사위랑 따지고 들다니. 내가 보기에 장모님은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셋째 날, 즉 마지막 기한의 오후, 서윤이는 휴대폰을 열어 김진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김진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내 엄마 설득했어? 서윤이는 심호흡을 하고 제가 미리 가르쳐준 대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그 돈은 엄마 식당 매출이라서 내가 없애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어떻게든 돈을 모아보는 거야. 나한테 비상금이 조금 있거든.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의 김진우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박서윤, 너 바보야? 내 엄마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벤츠 타고 타워팰리스에 살잖아. 그깟일 500만 원이 없겠어? 그냥 우리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우리 김씨 집안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악에 받친 목소리로 낙타의 등을 부러뜨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박서윤,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오늘 오후까지 내 엄마한테서 그 돈 면제 못 받으면 이 결혼 끝이야. 나 김진우 그런 쪽팔림 당하면서 못 살아. 내 그 잘난 엄마 하나 해결 못하면 너도 돌아올 생각 마. 통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화는 그에 의해 거칠게 끊겼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잠겼고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뚜뚜 하는 통화 종료음만이 이미 죽어버린 이 결혼의 마지막 조종, 뼈종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서윤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앞을 바라보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한참 후 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이 마침내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저는 딸에게 어떠한 망설임이나 후회의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두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변호사 친구에게였습니다. 즉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김진우의 집에서 우리와 합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는 112 신고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제 목소리는 침착하고 명료했습니다. 경찰관님, 신고할 게 있습니다. 주소는 강남구, 이곳에서 소비 분쟁이 있습니다. 당사자 김진우 씨가 사흘 전 제 식당에서 880 영원을 소비하고 지금까지 미결제 상태입니다.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금 청구를 위해 방문할 예정인데 혹시 모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 동행을 신청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넋이 나간 서윤이를 바라보며 딸의 손을 잡고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자, 서윤아. 엄마가 내 억울함,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아 줄게. 30분 후 김진우의 집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연 것은 사부인 최금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아들이 시킨 배달 음식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많이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사흘 만에 보는 며느리 서윤이, 그리고 우리 뒤에 제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는 두 명의 경찰관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 얼굴의 표정은 짜증에서 순식간에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입이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습니다.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그녀의 비명은 무시하고 서윤이와 경찰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우는 거실에서 다리를 꼬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의 등장을 보고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박서윤, 당신들 경찰을 데리고 집에 오면 어떡해? 날 죽일 셈이야?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놀라움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마치 광대 노름하는 어릿광대를 보듯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김진우 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끝났네. 588만 원. 지금 지불할 건가? 아니면 경찰 아저씨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 나눌 건가? 저는. 그는 경찰의 위세에 눌려 말을 더듬으며 도움을 청하듯 자기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책임자 여사가 정신을 차리고 즉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장모가 경찰 데리고 와서 사위를 죽이려 드네. 우리 김씨 집안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독사 같은 여자들을 들였나. 한 젊은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서 공무수행 중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말씀으로 해결하시죠.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라는 세 글자를 듣자 김진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경찰관을 한 번, 그리고 저의 얼음장 같은 얼굴을 한 번 쳐다보고는 이번에는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지갑에서 신용카드 몇 장을 꺼내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낼게요. 지금 바로 낼게요. 그는 허둥지둥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카드 몇 장을 합쳐서야 겨우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다 갚고 나서 그는 일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 친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서류 한 뭉치를 찻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김진우 씨,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전문적이고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박서윤 씨가 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이혼 합의서입니다. 박서윤 씨는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김진우와 책임자 여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김진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돈을 갚고 나면 결혼까지 잃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서윤이 앞으로 달려가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이전의 오만방자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후회와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런 개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다 우리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그는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앞으로 정말 잘할게. 뭐든지 당신 말 다 들을게. 책임자 여사는 아들이 자기를 파는 것을 듣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빌었습니다. 그래, 서윤아. 진우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김진우는 서윤이가 움직이지 않자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다리를 붙잡고 콧물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여보, 나랑 이혼하면 안 돼?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우리 지난 몇 년간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줄곧 침묵하던 서윤이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딸은 천천히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다리를 김진우의 품에서 빼냈습니다. 딸은 무릎 꿇고 통곡하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미움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과 같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김진우 씨, 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늦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전화했을 때 당신이 오직 그 일, 500만 원에만 신경 쓰고 나에게 꺼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딸은 그 말을 마치고 더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변호사에게서 펜을 받아들고 이혼 합의서에 한 획 한 획 정중하게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박서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마치 폐지를 버리듯 김진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요. 김진우는 서윤이가 움직이지 않자 마지막 희망을 억지에 걸었습니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확 낚아채 찢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동의 못해. 죽어도 동의 못해. 이 서류에 절대 사인 안 해. 어디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의 이 마지막 추태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가볍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진우 군, 자네가 사인 안 하면 이 이혼이 안 될 것 같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어 그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소개하지. 자네 대출 담당하는 여신 심사역, 내 친구 남편이야. 자네 고객 중 상당수가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오지. 그리고 자네가 지금 다니는 그 회사 사장, 지난달에 나한테 자기네 회사 송년회를 봉황각에서 하게 해달라고 빌었어.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김진우의 얼굴은 한 겹씩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그의 귓가에 다가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나채영. 이 서울 바닥에서 20년 넘게 장사했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자네가 먹은 밥알보다 많아. 자네가 얌전히 체면 차리면서 이 서류에 도장 찍게 할 방법이 나한테는 100가지도 넘어. 한번 시험해 볼 텐가? 김진우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뽑힌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전례 없는 공포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그저 순종적인 사부인이 아니라 자신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딸의 곁에 서서 넋이 나간 이모자, 모즈를 바라보며 마지막 심판을 내렸습니다. 내 딸의 존엄은 500만 원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자네 김진우의 결혼은 딱 그 정도 가치였던 모양이군. 경찰관님, 대금은 모두 받았으니 사기 사건은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남은 일은 맡기겠습니다. 저는 김진우 씨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진우는 결국 당연하게도 하우이원하게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윤이는 순조롭게 이혼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딸은 자신의 몫이었던 월급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김진우가 결혼 생활 동안 저지른 여러 행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딸은 답답했던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저를 따라 식당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서 풍기는 부드러운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자신감과 빛이 더해졌습니다. 딸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식자재 구매부터 관리, 메뉴 개발, 고객 관계까지 모두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반년 후 저는 봉황각의 지분 절반을 딸에게 넘겨주어 딸을 정식으로 식당의 젊은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홀로 일을 처리하며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딸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한때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 어린 소녀가 이미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과거에 저는 딸에게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만 가르쳤지 선을 넘는 친절은 탐욕스러운 늑대를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진정한 선량함은 반드시 날카로움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보살 같은 마음씨와 함께 금강석 같은 단호한 수단도 있어야 합니다. 딸이 지금 가진 것은 봉황각의 지분 절반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품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자가 세상에 발딛고 설 수 있는 근본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날 제가 경찰을 데리고 김씨 집안의 문을 박차고 들어간 것은
단순히 빚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위해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딸을 위해 한 가장 올바른 투자였습니다. 나 사장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던 칠순잔치에서 밥값을 떼어 먹으려던 무전취식 소동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 어머니가 딸이 결혼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면 앞에 여러분은 이 사건 전체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 사장님의 처리 방식이 너무 강경해서 사돈에게 조금의 정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집안을 상대로는 오직 이런 천둥 같은 수단을 써야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참고 견디고 있던 딸을 완전히 깨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늘 당신의 딸이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나 사장님처럼 직접 경찰을 데리고 가서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원만하고 다른 처리 방식이 있을까요? 이 사건 전체에서 문제의 근원은 사위 집안의 인성에 더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딸 자신의 오랜 나약함과 양보에 더 있다고 보시나요? 한 어머니는 사랑과 놓아줌 사이에서 어떻게 가장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가정 내의 시시비비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독창적인 견해와 지혜를 뵙기를 고대합니다. 저희의 가치관에 동의하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래야만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실제 사연 공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서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있을지 모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댓글창은 우리가 생각을 나누는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은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